러시아가 지난 5월에 새로운 전차를 공개했습니다. 서방의 웬만한 대전차 미사일 공격에도 끄떡하지 않는 상당한 위력을 가진 신무기라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이 미국까지 떨게 만든 이 스텔스 전차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이 떨 정도면 위력이 상당한가 봅니다. 뭐 실제로 떨지는 않겠죠. 예. 다만 이제 스텔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보기에도 뭔가 네. 각이 딱딱 져서 레이더의 전자파를 좀 튕겨내게끔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예. 그 일반적인 전차는 이렇게 각을 이렇게 많이 지우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이 러시아 전차는 뭔가 보기에도 스텔스 같이 생겼고 네. 더군다나 이 스텔스 도료 즉 코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텔스라는 거는 적의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적게 걸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레이더파가 날아왔을 때 그 레이더파를 튕겨내면은 예. 그 레이더가 이제 튕겨 나온 것을 가지고 감지를 하죠. 그런데 네. 튕겨내는 것을 적게 튕겨내고 아, 흡수하는 예. 그 스텔스 도료를 이제 칠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레이더에 전혀 안 잡히는 것은 아니고 네. 좀 더 가까이 다가가야 잡힌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어쨌든 숨기는 좋다 이런 얘기인데 맞습니다. 이 여러 가지 기능들 새로운 무기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데 네.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제일 먼저 이제 능동 방어 장치 장착이 돼 있다고 나와 예. 있는데 능동 방어 장치라는 것은 우리 전차를 탱크를 잡기 위해서는 대전차 미사일이라는 걸 쏩니다. 그렇죠. 공격 헬기에서 뭐 예. 헬파이어 미사일, 토우 미사일, 그리고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펜저 파우스트. 네. 그리고 요즘 뭐 중동의 IS 같은 그런 테러 세력들도 RPG-7이라고 하는 로켓 많이 들고 나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대전차 미사일 로켓들인데 이런 게 날아오면 사실은 옆구리 같은 데 맞으면 전차들이 바로 그냥 격파돼 버려요. 네. 그런 것을 양 네 군데에 레이더가 달려 있어 가지고 미사일이 날아온 것을 감지를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미사일이 전차 근처로 날아오면 어떤 그 파편을 보내 가지고 그 미사일을 격추시켜 버립니다. 미리 터지게. 미사일을 공중에서 격추시켜 버리죠. 아, 그래요? 이를테면 우리 MD 예. 미사일 방어 시스템처럼 전차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그래요? 달아놓은 것이죠. 굉장히 선진적인 기술이 도입됐다 이렇게 볼 수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우리 K2 흑표 전차에도 예. 그 능동 방어 장치가 지금 개발이 돼 있어요. 아, 아직 그래요? 장착은 안 했는데. 장착은 안 근데 됐고. 이제 이 전차는 지금 장착을 해서 나왔어요. 예, 여기 K2 전차가 모형이 네. 지금 오늘 갖고 나오셨는데 네. 이 전차 내에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 능동 방어 장치, 미사일 방어 장치는 아직은 탑재가 안 돼 있는데 여기는 지금 이제 수동 방어 장치가 달려 있고 예. 여기 보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미사일이 날아오면 네. 그것을 이제 회피하는 그런 장치인데 여기다가 앞으로는 이 우리 K2 전차도 네. 이것과 마찬가지로 양쪽에다가 이 능동 방어 장치 즉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달 거예요.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굉장히 능력이 배가 되겠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데 스텔스 능력은 조금 전에 설명을 해주셨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네, 조금 전에 설명하신 이 네. 부분이고요. 그리고 신형 폭발 방지 장치. 자, 이건 예, 뭔가요? 이런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RPG-7이나 또 대전차 미사일들 예. 그리고 요즘 이제 전차포가 예전에는 이제 2차 대전 무렵에는 그냥 이 전차의 장갑이 그냥 쇳덩이로 되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점점 두꺼워지니까 쇳덩이 뭐 한 70cm 정도 되는 쇳덩이를 함부로 뚫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만든 게 성형 착약 탄두라는 것인데 이게 이제 전차에 맞으면 메탈 제트라는 것을 뿜어내서 이 전차 장갑을 녹여버립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뚫고 들어가는 것인데 그러면은 이 엄청나게 강한 열이 들어와서 녹여버리는데 그것은 녹임을 안 당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아르마타 전차에는 그런 반응 장갑, 폭발 장갑 이런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가지고 예. 그런 어떤 대전차 미사일이나 성형 자격탄의 전차 포탄이 날아가도 그것을 한번 녹여버리는 것을 막아내기 때문에 그렇군요. 똑같은 곳에 한 번 더 때리면은 파괴가 되겠지만 예. 뭐 한 2km 떨어진 곳에서 똑같은 곳에 한 번 더 때리기는 뭐 그건 로또 확률이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성형 자격 탄두에 대해서 막아낼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지금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미국이 떨만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네. 기존 전차에 비해서 성능이 얼마나 좋아진 건지 이걸 수치로 계산한다면 어느 정도가 될 수 있을까요? 수치로는 지금 뭐 그 사진 한 번 나온 거 가지고 수치로 계산을 할 수는 없고 예. 다만 지금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최신의 전차가 T-90이라는 전차인데요. 네. 이것보다 덩치가 훨씬 큽니다. 네. 훨씬 크다는 것은 많은 기능이 탑재가 돼 있고 또 훨씬 크다는 것은 장갑이 두껍다는 거예요. 장갑이 두꺼우면 당연히 방어력이 높겠죠. 네. 그런 면을 봐서 또 가격을 보면 이 가격이 지금 어떤 일부 언론에 한 100억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 러시아 측 언론에 의하면 86억 정도로 나옵니다. 그러면 T-90 전차의 한 2배 정도 돼요. 네. 그러면은 러시아가 사실은 경제 상황이 양호하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배 정도 되는 가격의 전차를 구입을 한다는 것은
2배 이상의 성능은 될 것이다. 그렇군요.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죠. 예, 2배 이상의 성능을 그렇습니다. 가진 전차가 러시아에서 지금 개발이 됐다. 이 얘기, 어떤 네. 성능이 있는지 지금까지 살펴주셨는데, 네. 자, 이제 공중급유기 얘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네. 이 전투기에 날고 있는 상황에서 기름을 넣어줘야 된다. 바로 이건데, 네. 우리나라에 지금 이게 에어버스, 프랑스의 에어버스 제품으로 결정이 된 거잖아요. 어제 이제 결정됐죠. 예. 그런데 이 에어버스와 경쟁 기종이 바로 미국 보잉의 KC-46이라는 거였어요. 네. 두 개 다 일장일단 있었습니다. 그래서 KC-46은 지금 현재는 개발되지 않았지만 개발 중인데 미군이 쓸 거예요. 미군이 수백 대를 쓸 겁니다. 예. 그래서 이 KC-46은 앞으로 한 2070년대 정도까지는 써야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한 50년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50년 후에 과연 이 에어버스사가 이 우리 그 A330 공중급유기 부품을 계속 공급을 해줄 것이냐 보장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네요. 그러나 KC-46 같은 경우는 미군과 같이 쓰기 때문에 부품의 보장은 될 것인데 문제는 아직 우리가 검증을 할 수 없다는 거였고 두 번째는 공군이 차기 전략 수송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었어요. 뭐냐면은 지금 이제 우리 공군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수송기는 C-130. 지금 뭐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나왔는데 인도네시아에 추락한 수송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C-130인데 아, 그렇군요. 많이 타봐야 한 100명 탑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 우리 남수단에서 우리 파병된 우리 군인들이 탄약이 없어가지고 옆에 있는 일본 육상자위대 걸 빌렸잖아요.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탄약을 급하게 갖다 주는데 우리 수송기가 C-130 한 3,000km밖에 못 날아가니까 예. 아프리카까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군의 급유를 받아서 갔는데 이 A330은 뭐 우리가 알다시피 가장 큰 여객기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프리카까지 무기부로 날아갈 수 있고 한 300명 정도의 또 사람을 태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공군이 원하는 그 차기 전략 수송기 사업까지도 어느 정도 포함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를테면 하나의 돈을 투자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면에 있어서 어느 것이 능력이 좋다. 이것을 떠나서 이것은 이 A330은 그러한 어떤 그 수송기 역할까지도 많이 잘할 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뭐 괜찮은 선택이라고 자, 봅니다. 근데 뭐 일반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궁금하신 부분이 공중에서 과연 기름을 넣어야 될 정도로 네. 이게 작전 능력에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건지 궁금한 거고요. 이게 무려 1조 4천억 원이나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공군의 어떤 전력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무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 맞습니까? 자, 첫째, 우리 공군이 이제 앞으로 일본과 독도, 예. 또 중국과 이어도에서 혹시 분쟁이 생기면 우리 공군이 가서 제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공군이 F-16 전투기 170대, 예. F-15K 전투기 60대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예. 이 F-16 전투기는 독도에 가서 한 10분 정도밖에 채공을 못해요. 네. 채공을 한다는 것은 우리 승용차도 정속주행하면 기름 적게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급가속, 급제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름 팍팍 떨어지죠? 네. 전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전투를 하게 되면 아예 전투를 할 수 없어요. 연료 때문에. 그럼 F-15K가 가장 덩치가 큰 전투기인데 이 F-15K마저도 이 독도의 상공에 가서 30분 이상을 채공을 못합니다. 예. 전투는 더 말할 나위도 없고 이어도는 F-16을 아예 가지도 못해요. 예. 그런데 F-15K도 한 10분여밖에 작전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공중급유기가 있으면 얼마든지 가서 채공을 시키고 F-16마저도 이어도 독도에서 작전시킬 수가 있고 예. 두 번째로 북한의 어떤 그 전략 지점을 우리가 타격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럼 제일 강한 폭탄을 싣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겠죠. 제일 강한 폭탄은 어떻습니까? 무겁겠죠. 무겁겠죠. 예. 그러면은 우리 전투기 사진 보면 여기도 뭐 조그맣게 나와 있지만 이 사진을 한번 보면 네. 이게 미사일이 아닙니다. 미사일이 아니고 보조 연료통이에요. 아, 그렇군요. 보조 연료통이 F-15K 같은 경우에 600갤런짜리를 날개에 답니다. 600갤런, 1갤런이 3.75리터 아닙니까? 예. 뭐 1톤, 2톤이 넘죠. 그런 것을 제일 무거운 것을 제일 강력한 무장 포인트에다가 연료통을 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급유를 해줄 것 같으면 그 연료통이 필요가 없겠죠? 그러겠네요. 당연히 가장 능력이 강력한 높아지겠다. 폭탄을 달 수가 있겠죠? 예. 그걸 가서 벙커버스터 같은 거. 그래서 뭐 연비한 핵시설을 벙커버스터로 꽂아서 파괴시켜버릴 수도 있고 이러한 무장 능력 향상 그리고 멀리 가서 더 강력한 폭탄을 가지고 와서 더 훌륭한 작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결국에는 이제 전투기 능력을 두세 배로 키워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공중급유 비행기다. 그리고 해볼 수 전투기도 있겠네요. 더 오래 쓸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예. 이착륙할 때 한 10톤에 이르는 그 무게의 전투기를 꽝꽝 내리 찍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마모가 된다. 예, 그 착륙을 적게 만들고 이륙을 적게 만들어주니까 전투기도 더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이중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예. 자, 아마 시청자분께서 지금 설명을 쭉 들으셨으면 왜 이 비행기가 필요했는지 그리고 이 러시아에서 개발한 전차 어떤 기능이 있고 왜 미국이 긴장하는지 아마 잘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은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